안녕하세요. 정원태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금전거래가 주제입니다. 돈이 필요한 쪽에서 급하게 돈을 빌려 쓰고 풀이의 이자를 가산하여 되돌려주는 형태의 거래, 즉 이른바 금전소비대차는 사적 경제활동의 성립과 함께 존재해온 가장 오래된 형태의 거래 중 하나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종교적 교리와 관련하여 금전거래에 있어 이자의 지급이 금지되는 시기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기와 사회에 있어서 여유 자금을 가진 자 측에서는 이를 융통하여 주고 이자를 가산하여 되돌려받음으로써 이익을 취하고 빌려 쓰는 측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받는 경제적 활동으로서의 금전소비대차는 공급자 측이나 수요자 측 쌍방 모두에 필요하고도 유익한 거래의 형태로서 인식되어 왔고 인류의 경제활동만큼이나 오랜 기간 역사를 같이 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민과 휘재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형제와도 같은 친구다. 창민은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고 휘재는 자그맣지만 자기 사업을 하는 어엿한 사장님이다. 그런데 휘재가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본 창민은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 5천만 원을 휘재에게 빌려주었다. 두 사람은 별도의 계약서는 적지 않았고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시켰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 창민의 어머니가 희귀병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게 되어 휘재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휘재는 아직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돈을 갚아주기 힘들다고 하고 자신은 그 돈이 투자라고 생각했다면서 나중에 잘 되면 이자까지 다 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창민이 주변을 통해 알아본 결과 휘재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새로 외제차까지 뽑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신감에 창민은 원금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법정 이자까지 모두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금전의 대차관계는 먼저 친분 있는 사람끼리 정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와 단지 경제적인 필요, 즉 금융기관 또는 사채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금전의 대차가 특정의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몇 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 내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친분이 있는 사이에 거래를 하면서 굳이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계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이를 일일이 규정하여 두는 것이 점잖은 사람들 사이에 체면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 사이의 일이 한 치 앞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고 세상사 대부분이 그러하듯 선의에 기하여 시작된 관계가 모두 선의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차주의 성품과 신용의 정도에 따라 또는 그와는 무관하게 주위 경제사정의 악화 및 경기 변동의 결과로 금전의 회수가 늦어지거나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적지 아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도 있고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거나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자의 약정이 없었다거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모든 책임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선의를
선의로 보답하지 못한 차주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게끔 유혹을 느끼게 만든 데 차용증 등 계약 서류를 작성하여 두지 않은 대주의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시 그 구체적 내용을 서면으로 확실히 하여 후일에 대비하여 두는 것은 비단 본인의 권리 확보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가 경제적 입장에서 불편해지는 데서 나아가 인간관계 자체가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저는 우연히 부잣집 막내 아들인 기영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자취 중이던 저는 기영 씨와 사랑이 깊어짐에 따라 기영 씨가 얻어주는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기영 씨가 저에게 줘서 식료품과 옷, 구두 등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라나 철이 없는 기영 씨와 저는 성격 차이로 자주 싸우게 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난 후 갑자기 기영 씨가 저한테 그동안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기영 씨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지만 그동안 함께 썼던 생활비나 옷이나 구두를 산 데 쓴 돈도 모두 빌려준 것이니까 돌려달라고 해 황당합니다. 저는 이 돈을 기영 씨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서로 가깝게 지내던 남녀가 헤어지고 난 후 그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함께 사용하거나 증여한 것이지 빌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다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먼저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연인 사이에 수시로 이루어진 금전의 수수에 관하여 그 정확한 액수를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가사 금품의 수수 사실 자체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한 것이라거나 생활비로 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과연 위 돈이 증여한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를 밝힌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그것이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어느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그 불이익은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부담합니다. 금전의 수수에 대한 성격 및 내용을 분명히 하여 두지 않음으로써 입게 되는 불편함은 차주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그냥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가도 사이가 틀어지면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궁극적으로는 대주가 그것이 대여금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는 하나, 일단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과 불안감은 차주 역시 대주에 못지않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이 오고 가는 경우 그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 소비 대차인 경우 금품의 수수도 가급적 현금이 아닌 은행 거래를 통하여 그 거래 내역을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친구 동욱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강남 요지에서 세차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도 신통치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동욱이로부터 위 사업장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며 이를 막아야 하니 급하게 한 3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유가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친구의 딱한 사정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급하게 돈을 마련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다행히 위 세차장에 대한 경매는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위 돈을 돌려받겠지 기다리던 저에게 동욱이가 보인 반응은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돈을 되돌려줄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최근 동욱이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쯤 돈이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무슨 돈을 말하는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동욱이의 얘긴즉슨 위 돈을 빌린 것이 자기가 아니라 세차장을 동업하던 성일이었으므로 성일이에게서 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동욱이, 성일이 모두 저와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성일이와는 그다지 친한 관계가 아니고 만일 성일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제가 적금까지 해지해가며 위 돈을 빌려줄 리 만무합니다. 다만 위 돈을 입금할 때 동욱이가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였는데 그 통장의 예금주가 성일이었던 것을 빌미로 동욱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간에 잘못 돈 거래를 하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더니 제가 바보가 된 것 같고 배신감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동욱이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성일이는 동업을 그만두고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차용증에 대주와 차주 표시를 명확히 하여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차용증서 없이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돈을 빌린 측에서 돈을 빌린 바 없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동업자 또는 특정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은행 거래 계좌를 통하여 돈을 입금받았다가 위 동업자 또는 제3자가 파산 상태에 있거나 현재 소재가 불명한 것을 이용하여 실제 돈을 빌린 것이 자신이 아니라 위 제3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제3자 명의의 예금 통장 등을 제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거래 당사자를 바꾸는 일은 대주 측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A임에도 A에게 변제 자력이 없거나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위 돈이 B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을 이용하여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B에 대하여 반환 책임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이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례 취지는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송금을 받은 명의자와 실제 송금을 부탁한 자가 다른 경우에 과연 누구를 돈을 빌린 사람으로 볼 것인지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여둠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차용증 등 서면에 의하여 계약의 당사자와 계약 내용을 확실히 하여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액이 오고 간 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채권자 간에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채무자와의 친소관계, 차용의 선호 등과 무관하게 채권액의 많고 적음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특정 부동산의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두면 그 설정 시기의 선호에 따라 위 부동산의 환가 대금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 또는 후순위 담보권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변제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차용 증서 등이 있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강제 집행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채무의 내용 및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어서 빠른 시간 안에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비하여 장래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 집행에 착수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집행 인락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변제기에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위 집행 인락증서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소멸시효제도라고 하는데 민법상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종래부터 주로 궁한 처지에 있는 차주의 입장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폐단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먼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주가 차주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이자제한법이 있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 계약 또는 경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선이자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이자의 지급을 무효라고 하여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원금이 남아있는 이상 원본에는 충당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급한 이상 그 반환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한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이자율은 연 100분의 34.9입니다. 이를 위반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특히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대부받고 위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초과분을 원본에 충당할 수 있음은 물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일정한 변제기를 정하여 놓고 만일 위 변제기까지 이를 갚지 못하면 돈 대신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수령을 거절하여 변제기가 지나가면 위 약정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본래의 차용물의 지급에 가름하여 다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경우를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는 바, 민법은 제607조, 608조에 의하여 위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특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위 예약에 관한 가등기의 효력 및 소유권 취득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더라도 그 예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곧바로 담보 목적물 내지 예약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에 따른 정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금전 소비대차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는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커다란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세법상 부모와 자녀 사이는 특수관계로 취급되므로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를 번복하거나 취소받기란 현실적으로 녹록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회통념상 자식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으므로 그럴 만한 객관적 사정 내지 주변 정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급박한 금전 조달의 필요성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살고 있던 자식이 느닷없이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수긍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용증 등 대차에 관한 서면을 작성해 두어야 하고 그 차용증의 변제 방법과 변제기, 이자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그러한 내용의 서면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차용금에 대한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들, 예컨대 원리금의 일부가 매월 상환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통장 및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뇌물죄에 있어 현금 등이 수수된 경우 수뢰자가 위 돈이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변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와 같은 변소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뢰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금리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어서 뇌물죄가 성립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용사기라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돈을 빌릴 당시 약정된 변제기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민사와 형사가 겹치는 영역의 문제이고 일단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가 되면 범죄의 혐의를 받고 무죄 판단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용 당시의 경제적 상황,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 사정들, 그리고 변제기에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금전 소비 대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돈을 빌린 측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음으로써 발생합니다.
채무의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결국 채권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얻고 그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써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호 공방을 통하여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간편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2주 이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위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채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주소지에 제기하여야 하며 공시송달에 의하여는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전 거래에 관련된 여러 법적인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는 임대차에 관련된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태 변호사의 어느 날 소송 정원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